자, 172페이지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185조 조문이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습법은요, 그냥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185조는요, 물권을 함부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종류 만들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물권의 내용 바꾸면 안 되고,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의, 동그라미 1번. 물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 즉,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반면에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요,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있어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쭉 내려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법률은 두 번째 줄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법률은 광의의 법률과, 즉 넓은 의미의 법률과 협의의 법률, 좁은 의미의 법률이 있는데, 요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협의의 법률. 협의의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반면에 국회 이외의 기관, 대통령, 각부 장관, 지방자치의회, 여기서도 법을 만들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광의의 법률이에요. 근데 185조의 법률은 협의의 법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국회 제정법만을 말한다. 딱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걸 종류강제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인정되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산 양도담보권 같은 것들 돼지 점유하지 않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받습니다. 저당권을 은행에 설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은행은 그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동산 양도담보권 같은 권리들은 객체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저당권 계약이나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하면서 채권자가 돼지 100마리나 은행이 아파트를 점유하기로 약속을 했다. 원래 동산 양도담보권이나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당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버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합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는데 요것만 넘겨요. 요거는 지가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사용 수익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과 처분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으로 분리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요거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포기라고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갑이 사용 수익 권능만을 을에게 넘겼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사용 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 판례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오른쪽 판례 있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라고 돼 있죠. 네, 그 말이 뭐예요? 사용 수익 권능만을 을에게 넘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종류가 딱 나와 있죠. 민법에 8개가 있다. 그리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민법이라는 법률에서는 8개를 인정하고 있어요. 딱 8개.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관습법에 의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은 아까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중에 우리 이미 하나 본 게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가면 나중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나오고요.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각각 지상권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 이외의 새로운 종류를
당사자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들었다가 대법원 가서 혼난 게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천권. 판례 1, 2, 3, 4가 있죠. 거기 2번에 보면 온천에 관한 권리라고 돼 있죠. 즉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천권이라고. 우리 대법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고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외에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2번. 자, 1번은 내가 건물을 돈 주고 샀어. 아파트를 돈 주고 샀어.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어.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 등기 안 하면 나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때 그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게 1번입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 해서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그게 1번. 자, 3번.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고 관습상 통행권을 말하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오랜 동안 통행했던 도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측량을 하더니 막아버렸어요. 담벼락을 빡 쳐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이 땅을 장구한 세월 통로로 사용했으니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되겠죠. 그게 3번.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일 웃긴 게 4번이죠. 근린공원 이용권. 어느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이 공원은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되었으니 우리 지역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달라. 그리고 이름을 붙여 지들끼리.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이런 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4가지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이런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물권 법정지 딱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 오른쪽에 보면 우선적 효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권의 일반적. 우선적 효력은 아까 물권은 독점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야. 그럼 물권이 몇 개야 돼? 원칙. 하나. 그런데 갑도 자기 거라고 주장, 을도 자기 거라고 주장. 소유권 2개가 충돌하고 있어. 2개를 다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인정이 될 거예요. 그거를 우선적 효력이라 합니다. 하나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 기준이 문제가 되겠죠.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역권 이런 게 충돌하는 경우, 동종류 물건끼리 충돌할 때는요. 대원칙,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먼저 성립했느냐를 뭐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한 자, 동산 물권은 손에 먼저 넣은 사람, 점유 먼저 한 사람, 등기 선후, 점유 선후.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대원칙. 단 예외 2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점유권이라는 권리. 나중에 볼 겁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이 권리 자체가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점유권은 다른 권리,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병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또 하나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 제한이란 말이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니까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2가지 예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갑, 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 집주인이고 전월세 사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 하고 전월세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즉 임차권은, 주택 임차권은 타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택이라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너의 주택을 내가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청구하는 권리예요. 즉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만.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고 물권은 절대적 권리여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주장하는 거야, 얘한테. 내 집이다, 나가달라, 이렇게. 하지만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원칙,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그죠?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표현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제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 중에 첫 번째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뭐였어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채권이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을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이게 첫 번째 예외고요. 두 번째가 언제나 채권이 담보 물권보다 우선하여 경매 대가로부터 배당 받는 경우, 이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 저 주택에 저당권자 등이 있어. 저당권자 등은요, 다른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는 권리예요. 물권. 이런 걸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주택이 경매됐을 때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얘가 나중에 보전금을 배당받게 이렇게 됩니다. 채권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그러면 그 보증금 중에서 5천만 원까지를 가장 먼저 배당받아요. 이런 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선후를 따지지 않고 먼저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75페이지 우선적 효력의 1번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2번에 양가로 1번 원칙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예외. 자, 동그라미 1번 요게 바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법 가서 볼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동그라미 2번 니은 채권 따위가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그 후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물권적 청권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좀 어렵습니다. 물권적 청권은. 일단 물권적 청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으로부터 소유권 등 물권으로부터 뭐뭐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말없이 가져갔다면 나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을 못하죠. 이런 걸 물권이 침해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물권이 침해가 되는 등 물권을 내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옆집에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단 말이지. 내 집을 덮칠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염려스럽죠. 내 집, 주택 소유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물권이 누군가에 의하여 침해, 방해 또는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소유권자 등이 그걸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돌려달라 반환 청구, 방해를 제거하라 방해 제거 청구, 방해를 예방하라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물권을 회복하는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내 물건 돌려달라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그게 의에 나와 있죠.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오른쪽에 보면요. 유형, 종류라고 해서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려달라 반환 청구.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방해를 하고 있다. 방해 제거 청구. 방해할 것 같다.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내 민법책을 가져갔다. 돌려달라. 반환. 내 민법책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깔고 앉아있다. 엉덩이를 치고 달라. 낌새를 보니까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을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날리죠.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으면 뒤진다.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3종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두 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내용이 달라요. 자, 점유권에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206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214조 이렇게. 그래서 특히 나중에 요 두 개는 꼭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나중에 꼭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반환 청구권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이걸 이제 구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3종 두 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고 점유권,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들, 지상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소유권에 있는 것을 가져다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적용해라 라고 규정이 된 것을 준용한다라고 해요. 준용한다. 이렇게 지상권 등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소유권에 규정된 걸 갖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게 두 개. 유치권이라는 물권과 질권이라는 물권은 준용하라가 없어요. 그 말은 유치권이나 질권은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권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질권은 해석을 통해서 인정을 해줘요. 질권은 규정은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정하겠다. 반면에 유치권은 인정 없어. 그래서 물권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 권리가 딱 하나 있어요. 유치권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유치권이 침해되면요. 유치권이 침해하면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가 돼요.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유치권과 점유권은 다른 권리인데 유치권이 침해되면 점유권도 반드시 침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침해되면 유치물 반환 청구 할 필요 없이 점유물 반환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히 보호가 됩니다.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요. 이 두 놈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건 뭐야? 내가 점유하는 걸 뺏겼을 때 돌려달라는 거죠. 근데 점유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준용을 안 해요. 요것만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 중에서 반환 청구권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우리 민법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들을 구별해서 본권이라고 불러요. 지상권 등을 점유권을 갖다 쓰지 않고 소유권을 갖다 쓰잖아요. 이게 성질이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규정을 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는가? 아까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그랬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소송하고 연결이 돼요, 소송. 예컨대 점유물을 침탈당했는데 안 돌려줘.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해야죠. 반면에 소유물을 가져갔어. 그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되죠.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이거를 점유의 소, 이거를 본권의 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별개의 소송. 원래 같은 소송을 두 번, 세 번 제기를 못해요. 그런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별개의 소송이에요. 따라서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패도 달라져요. 점유의 소에 패소했다. 본권의 소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그래서 208조에서는 나중에 점유권에서 확인할 건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놨고요. 별개의 소송이고요. 점유의 소를 제기했는데 나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유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재판을 하더라 말이지. 그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208조 1항과 2항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이 굳이 두 세트를 만들어 놓으니 따로따로.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니까 소송도 다르다. 그래서 구별하라고 조문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7페이지. 3번에 물권적 청구권 있죠? 박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세 가지가 있죠. 반환, 방해자가 방해방. 그죠?
지금 안 봐도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쭉 내려가면 다른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죠? 양가로 2번. 오른쪽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있습니다. 두 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76페이지로 가서 이번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라고 해서 물권이 침해되는 원인을 나눠보는 거예요. 침해 원인.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 갑소유 땅에 있던 갑소유 나무가 간밤에 쓰러졌다. 하필이면 을소유 땅에 이렇게. 그래서 을이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다. 당연히 을은 갑에게 나무를 가져가라. 치워라.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쓰러진 원인, 을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 원인을 따져봤더니 두 종류더라. 하나가 간밤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건 갑도 을도 잘못이 없는 거죠. 이걸 불가항력적 침해라고 해요. 반면에 나무가 왜 쓰러졌나 봤더니 그 전날 을하고 싸운 갑이 을 연모라고 일부러 쓰러뜨렸다. 이거를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자, 이 경우 불가항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나무를 치워라 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그죠?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나무 치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또 생긴다.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태풍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요경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지문이 등장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불가항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행사 요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뭐도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항상 함께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에 나오게 됩니다. 쪼로록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물권적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세부적이고 판례가 많아요. 일단 누가 행사하는가? 현재 물권자가.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점유자 또는 염려가 있는 자. 일단 이게 대원칙인데요. 나중에 204조나 213조 등등을 가게 되면 이게 세분화가 돼요. 구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원칙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중에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점유자에게. 그리고 세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세분화 시키는 건 다 판례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물권의 성질이라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요, 일단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죠. 채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죠? 돌려달라, 뭐뭐 하라. 엔드, 물권에서 파생됐죠. 물권의 성질도 있어요. 즉, 물권적 청구는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채권의 성질이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니까 채권의 성질이 있는 거고, 물권의 성질이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가 무슨 뜻일까? 이런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일단 을 소유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땅은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갑은요.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땅이 방해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철거 청구권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뭐도 넘어간다. 이것도 넘어간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네? 그게 물권적 성질에 해당돼요. 물권. 자, 179페이지. 179. 4번에 양가로 1번. 됐죠?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를 오늘 물권적 청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면 머리 깨집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채 병에게 임부를 임대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 철거 청구, 토지 반환 청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예요. 지금 못 풉니다. 네? 기본 가지고는 안 풀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나 찍는 거야. 이런 거는 한 문제 틀려주면 어때요? 지금까지 다 맞았는데 뭐 그죠? 지금까지 다 쉬운 거 있잖아. 뭐 한 개 정도는 틀려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물권적 청구는. 아시겠죠? 지금 쳐다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못 풀어요. 이거 가지고는 못 풉니다. 근데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를 이렇게 사안의 형태로 놨을 때 풀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조금 까다로운 판례 몇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 판례는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일단 기억해달라.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넘어가면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자, 물권의 기초 부분을 봤고요. 물권의 변동 부분을 봅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일단 물권의 변동을 뭘 말하는 거예요?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죠? 우리가 민법 총칙 처음 할 때 권리 변동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었습니다. 그럼 물권의 변동은 당연히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것이고요. 이 변동의 원인이 있었어요. 민법 총칙에서 두 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고 그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은 두 종류가 있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리고 물권의 객체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눠서 물권 변동의 유형은 총 4종류가 있더라. 4종류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법률 행위, 매매 계약 같은 거, 증여 계약 같은 거를 말하게 될 것이고요. 법률 규정, 상속 같은 거, 경매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꼭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상속이나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86조와 187조 이게 핵심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이 물권의 취득과 변경과 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물권의 소멸 요게 191조 혼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칙에 관련된 조문이에요. 185조부터 191조까지가 물권 총칙에 있는 민법 조문입니다. 몇 개 없어요, 조문이. 조문 그래서 외울 것도 없어요. 판례가 오지게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서 핵심이
요겁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등기가 나와요. 등기. 여러분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시죠? 거기가 나와요. 거기가. 근데 2차 과목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그 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판례를 본 판례. 등기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판례. 등기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 다툼이 되게 많아요. 유효네, 무효네, 말소를 하네, 마네, 뭐 이래가지고. 그 대법원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변동 파트는 이런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 보기 전에 원칙 몇 가지 보자. 첫째가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공시가 뭐예요? 알리라 뭐예요? 알려라. 외부에 알려라. 뭘 알려라? 내 거라는 걸. 이게 내 거라는 걸 알려라. 이름 쓰신 분들 알리고 있죠. 그게 공시야. 다만 뭐 책에 이름 쓰는 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 아니고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런 걸로 공시하라.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요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하여, 법률 규정 말고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공시하라. 그래서 공시했어. 국가가 뭐만 하라 그래서 뭐만 했어. 그럼 국가는 하라 그래서 했으니까 뭔 메리트를 줘야죠. 그죠? 하라 그랬을 때 하면 뭔 메리트를 주고 안 하면 혼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계약 등을 통하여 물권이 변동이 될 때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공시하라 해서 공시했어. 그럼 국가는 어떤 효과를 인정해 줄 것인가? 우리 대법원, 우리 민법 물권이 변동이 돼요. 여기 186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하라. 즉 공시의 원칙을 지키면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이거를 성립요건주의라고 불러요.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독일 민법 또는 프랑스 민법. 이걸 대륙법계라고 불러요. 그 독일 민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몰라세요? 어느 나라가 뿌린지. 매매 등을 통하여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공시해라. 를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게 부동산에는 186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86조 가면 성립요건주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가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신의 원칙은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거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A 토지가 있고요.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A 토지 등기부에. 그럼 얘가 소유자겠죠. 보통은. B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인강을 보고 있더라. 역시 갑이 소유자로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고 있거나 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하는 등 공시 방법을 갖춘 자. 예? 이 사람이 권리자일 가능성이 99%예요. 권리자일 가능성이.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 권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놈이. 예를 들어 얘가 가장 매수인 또는 병소유 땅인데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을 넘겨왔다. 나중에 봤더니
그럼 이 등기는 무효죠. 도둑놈이더라 이놈이. 그러면 갑이 아무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은 권리자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권리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를 권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요걸 공신이라 합니다. 요거를.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유효라고 믿는 것. 그걸 뭐라 한다? 공신. 그리고 거래를 해 얘가.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고 점유를 넘겨받아.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죠. 문제가 생겨요. 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을이 갑하고 거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승계 취득인데 갑이 권리가 없으니까 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이 돼요. 그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예를 들어 노트북 도난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얘는 희생이 된단 말이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그죠? 반면에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면 거래가 위험해지죠. 거래 안전이 깨져버려요. 결국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거래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 동산은 거래 안전을 우선.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만 인정한다 이런데. 그 동산의 공신 원칙을 인정한 게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동산을 산 사람이 노트북을 산 사람이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샀다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물권에는 인정이 안 되고 동산 물권에만 인정된다. 딱 그거 머릿속에 일단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구별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종류에서 한번 봤었어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면 의무가 생기죠. 갑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니까 나중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게 채권행위. 반면에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 아까 뭐라 그랬죠? 계약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즉 갑이 계약을 통해 발생한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이렇게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종국적으로 을에게 넘어갔죠. 이런 걸 처분행위라 하고 무슨 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죠. 예?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잖아. 이걸 물권행위 이렇게 불러요. 쉽게 하면 계약은 채권행위고요.
등기를 넘겨주는 건 물권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지죠. 편의나 아트 가서 물건 살 때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따로따로 행해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1월 10일 날 갑이 만취해 있었거나 갑이 미성년자.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은 술이 다 깼어. 멀쩡. 그 사이에 성년이 됐어. 그럼 채권행위에는 분명히 무효 취소 사유가 있죠. 근데 물권행위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물권행위는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채권행위로부터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무효 취소되느냐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지금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했죠. 그래도 하나의 행위. 그래도 하나의 행위. 무슨 행위? 하나. 요거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이제 판례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니까. 하나의 행위니까. 아니 하나라니까 이게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니까 하나. 그걸 독자성 부정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채권행위가 무효되면 물권행위도 무효. 같은 행위니까. 하나의 행위니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걸 물권행위 유인성 이렇게 불러요.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필요 없어.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독자성 긍정론, 독사성 부정론. 독자성을 긍정하더라도 유인성, 부정론, 유인성, 인정론. 학설이 막 그냥 논문도 지금도 또 나오고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자빠졌어요. 별 영향가 없는 거 가지고. 판례기야 판례. 쉽게 생각해요. 무효? 이것도 무효. 취소? 이것도 취소. 해제? 이것도 해제. 됐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2월 10일쯤 이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가 됨으로써 실효가 되면 이것도 당연히 실효. 당연히. 등기도 당연히 무효. 언제부터? 처음부터. 각과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도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즉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쭉 갑소유였던 거예요. 그냥. 그거를 판례가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돼요. 을 등기 말소 안 했죠. 그래 등기는 아직 을에게 남아 있어요. 등기부상 얘가 소유권자로 돼 있어. 하지만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럼 권리자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일치시켜야죠.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말소 등기 청구.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의 입장?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소유권 갑한테 있는데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갑이 소유권 행사가 방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저게 왜 중요하냐?
어디가 있더라. 어디 찾아야 되는데. 180페이지. 맨 위에 판례. 180페이지. 아까 건너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80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원상 회복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는단 말이죠. 그죠? 여기 한 세트. 그 다음 이렇게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뭐 한 2월 20일쯤 말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사이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런데 을 등기는 2월 20일에 말소가 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1월 30일부터 을 등기가 말소가 되는 2월 20일까지 소유권자는 누구? 갑. 그죠? 등기는 누구? 요 상황이죠. 요 사이에 소유권자는 갑이고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팔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얘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죠. 왜 못해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려면. 그죠? 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규정이 있어야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있어야 돼. 그래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107조나 108조에서 봤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봤죠? 그런 제3자 보호 규정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결함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제3자 보호 규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표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사례 형태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거 계속 써먹습니다. 이거는 계속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186페이지 1번 물권 변동의 의 취득 변경 소멸 나와 있고요. 오른쪽 원인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죠? 잠안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공시제도가 있죠. 의 동그라미 1번. 다음 페이지 공시방법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내려오면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 2번에 니은. 그 다음에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라고 제3자에 팔았다. 을등기 무효죠.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2번만 보시면 돼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경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공신력 인정하는 경우는 아예 화이트로 지워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걸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인정 안 되는 경우 이건 딱 머릿속에 우리 민법이 그러니까. 됐죠? 일단 요 정도를 물권 변동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기억해 달라. 그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겼더니 요게 나왔네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